들었어? 정말 재밌는 소문이야. 경상도 어느 고을 봄꽃이 한창이던 해였습니다. 이 판관댁에 중매쟁이가 찾아온 것은 매화가 막 지고 살구꽃이 피어오르던 3월 초순이었지요. 중매쟁이 박 씨가 대청마루에 앉자마자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지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 판관 어른, 이번 혼처는 제가 중매를 선 이래로 첫손에 꼽을 교수입니다. 고을 건너 죽산 마을 서선비댁 딸인데 이름이 서진이라 하지요. 바느질 솜씨가 고을에서 딸을 자가 없고 약초 다루는 재주는 아비를 뛰어넘었다 합니다. 이 판관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물었지요. 집안은 어떠한가? 솔직히 여쭈자면 살림은 넉넉지 못합니다. 서선비가 벼슬길과는 담을 쌓은 채 약초 서책만 들여다보며 사는 분이라. 허나 사람이 반듯하고 딸을 가르친 것이 여염집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판관은 며칠을 더 생각하겠다 했으나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지요. 이 판관이 사람됨을 보는 눈이 남달랐던 것은 고을 사람 모두가 아는 바였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람이 먼저 달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으니까요. 보름 뒤 이 판관이 직접 죽산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인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길을 나선 것이지요. 서선비의 집은 담장이 낮고 마당이 좁았으나 구석구석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마당 한편에 약초 말리는 채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 서진이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고개를 숙이고 앉아 하나하나 잎을 골라내는 손길이 어찌나 정성스럽던지 이 판관은 담장 너머로 한참을 지켜보다가 혼잣말을 했답니다. 살림은 가난하되 사람이 반듯하구나. 저 손끝에 깃든 정성이면 어느 집안에 가든 복이 될 것이야. 혼서가 오갔고 혼례 날이 잡혔습니다. 4월 보름, 달이 가장 둥근 날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사스러운 소식이 집안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판관의 딸 수연이가 그러했지요. 수연은 20을 간 넘긴 처자였습니다.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으되 그 영리함의 끝이 늘 제 욕심을 향해 있는 것이 탈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오빠 한수가 아버지의 칭찬을 받으면 배가 아팠고 이웃집 교수가 예쁜 비녀를 하고 나타나면 잠이 오지 않는 성미였습니다. 수연이 서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혼서가 오간 직후였지요. 바느질이 고을에서 으뜸이라느니 약초 다루는 솜씨가 신통하다느니 하는 말이 하인들 사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수연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렇게 대단한 며느리가 온다면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찌 되는 거지? 수연은 몰래 죽산 마을로 사람을 보내 서진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돌아온 하인의 보고가 수연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서진 아씨를 얼마나 따르는지, 이웃집 안악들이 줄을 서서 바느질을 배우고 아픈 사람은 약초를 얻으러 오더이다. 성품이 온화하여 누구에게나 웃는 낯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저 편이 되겠지. 나는 시집도 못 간 처자로 구석에 밀려나는 거야. 며칠을 끙끙 앓던 수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소꿉친구 강옥분이었지요. 옥분은 한때 제법 행세하던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투전에 빠져 가세가 기울어 홀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반듯하고 말솜씨가 좋았으되 살림이라고는 물 한 사발 끓여 본 적 없는 처자였지요. 수연이 옥분을 찾아간 것은 혼례 열흘 전이었습니다. 주막 뒷골목에서
만나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꺼냈지요. 옥분아, 너 양반과 며느리로 평생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 옥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 오빠한테 시집 올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그 혼담을 깨고 내가 대신 들어가는 거야. 오빠는 서진이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아버지만 한 번 보셨는데 내가 단장을 하고 들어가면 구별 못 하실 거야. 옥분이 손사래를 쳤지요. 세상에, 그게 되겠어. 들키면 어쩌려고? 들키지 않게 내가 다 꾸밀 거야. 서진이가 중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면 혼담은 깨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너를 추천하면 되는 거지. 너는 양반가 교수고 얼굴도 반듯하잖아. 옥분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단칸방의 찬 바닥과 끼니마다 걱정해야 하는 살림이 떠오르자 마음이 흔들렸지요. 수연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판관댁이 어떤 집인데 곳간이 넉넉하고 논이 백마직이야. 시집만 가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어.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 옥분의 눈이 흔들렸고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연은 계략을 실행에 옮겼지요. 먼저 죽산마을에 떠돌이 하나를 보내 소문을 뿌렸습니다. 서선비 댁딸이 갑자기 쓰러졌다더라.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데 혹시 전염병이 아닌가 모르겠네. 소문이란 것이 불씨 하나로 들판을 태우는 법이지요. 이틀이 지나자 죽산마을뿐 아니라 이판관댁이 있는 고을까지 그 소문이 번졌습니다. 거기에 수연이 미리 매수해 둔 마을 사람 둘이 입을 맞추었지요. 서진이가 부엌에서 쓰러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다니까. 사흘째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한다더라. 혼례를 사흘 앞둔 날, 이판관의 얼굴 위로 깊은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중매쟁이에게 확인을 시켰으나 수연이 이미 중매쟁이에게도 손을 써 놓은 터였지요. 제가 살펴보니 병이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혼례를 올렸다가 탈이 나면 두 집안 모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판관의 한숨이 대청마루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 뒤에 서서 수연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고 있었지요. 독한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혼담이 깨지기까지는 이제 며칠이면 충분했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죽산마을에서 혼례 준비를 하고 있을 서진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 수연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혼담이 깨졌다는 전갈이 죽산마을에 도착한 것은 혼례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판관댁에서 보낸 하인이 서선비 앞에 편지 한 장을 내밀었지요. 교수의 건강이 온전치 못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니 혼례를 다시 의논하고자 하오. 서선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든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마당으로 뛰쳐나갔지요. 이보시오. 우리 딸이 어디가 아프단 말이오. 멀쩡한 아이를 두고 무슨 소문이 그리 돈단 말이오. 그러나 하인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서선비가 직접 이판관댁을 찾아가 항변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 둘이 입을 맞추어 증언을 한 터라 말이 먹히지 않았지요. 서선비, 내 귀에도 들어온 소문이 한둘이 아니오. 딸이 정녕 괜찮다면 어찌 이런 소문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겠소. 이 판관도 참으로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직접 본 서진의 모습이 눈에 선했으되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지요. 더구나 중매쟁이마저 병이 있다고 확인한 마당이었으니까요. 결국 혼담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서선비가 빈손으로 돌아오던 날, 서진은 대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풀이 죽은 어깨를 보는 순간 서진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서진은 담담했지요.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리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바느질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서진은 소리 없이 울었지요. 바늘을 쥔 손끝이 떨려 한 땀도 뜨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괴로웠지요. 병에 걸린 적이 없는데, 쓰러진 적이 없는데, 누가 왜? 그 물음에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담이 깨진 뒤 마을의 시선이 달라졌지요. 사람의 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어제까지 서진을 칭찬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판관댁에서 혼담을 깬 데는 이유가 있겠지. 아무리 그래도 병이 있으면 숨기지 말았어야지. 서진은 우물가에도 장터에도 나가기 어려워졌지요. 아버지는 날마다 수염을 쥐어뜯으며 울분을 삼켰고 작은 약초 서당은 찾아오는 사람이 뚝 끊겼습니다. 한편 이 판관댁에서는 수연의 두 번째 수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지요. 아버지, 제 소꿉 친구 중에 강옥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본래 양반가 교수인데 집안이 기울어 혼처를 못 구하고 있거든요. 얼굴이 반듯하고 성품도 곱습니다. 혼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아이를 한번 만나보시지요. 이 판관은 내키지 않았으나 혼례 날은 코앞이고 서진과의 혼담은 깨진 터라 마땅한 대안이 없었지요. 수연이 연일 졸라대자 결국 옥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옥분은 수연에게 단단히 준비를 받고 나타났지요. 곱게 단장하고 이 판관이 물을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달달 외워왔습니다. 살림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바느질에 대해 물으면 저렇게. 수연이 밤새 가르쳐 준 대로였지요. 약초는 다룰 줄 아느냐? 이 판관의 물음에 옥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사옵니다. 물론 거짓이었지요. 옥분은 약초 이름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관은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 딸의 추천이라는 무게가 더해져 결국 승낙하고 말았지요.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이 판관댁 대문 앞에 붉은 비단으로 치장한 가마가 섰지요. 옥분은 화려한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이 판관댁의 하인들이 도열하고 풍악이 울리고 온 고을이 경사를 축하하러 모여들었지요. 수연은 안방 창가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됐어. 이제 이 집은 내 뜻대로야. 같은 시각 죽산 마을 서선비의 집에서는 서진이 작은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무명 저고리 한 벌, 약초 캐는 호미,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적어 놓은 약초 서책 한 권이 전부였지요. 아버지, 저 떠나겠습니다. 서선비가 놀라 딸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겠다는 거냐? 이 아비가 있는데 어딜 간단 말이냐? 아버지가 계시기에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을에 있으면 아버지께 누가 됩니다. 병이 있다는 소문이 붙은 딸이 곁에 있으면 아버지, 약초 서당에도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에요. 서선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요. 내 잘못이 아닌 것을 내가 왜 떠나야 하느냐? 잘잘못은 하늘이 아실 거예요. 저는 제 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약초 지식이 있으니 어디서든 굶지는 않을 거예요. 서진은 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으나 울지는 않았지요. 아버지 앞에서 울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대문을 나서는 서진의 뒤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진아, 사람이 반듯하면 길이 열리는 법이다. 아비가 너를 믿는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서진이 마을을 벗어나 산길에 접어든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낯선 길을 걷는 발걸음이 갈수록 무거워졌지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갔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랐을 때 멀리서 풍악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판관댁 혼례의 풍악이었지요. 원래 자기의 혼례에 울렸어야 할 그 소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결에 흩어지는 풍악 소리를 한참 듣다가 다시 발을 내디뎠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풍악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산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서진은 산 중턱 바위 곁에서 주저앉고 말았지요. 다리가 더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눕는데 나무십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지요.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의식이 아물아물 흐려지는데 저 멀리서 발소리가 하나 들려왔지요. 사각사각 낙엽을 밟는 누군가의 발소리. 서진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횃불빛에 비친 낯선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서진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으나 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서진은 산속에서 쓰러졌고 한쪽에서는 거짓 며느리의 첫날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 아래 한 사람은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은 차가운 산바닥 위에서 밤을 맞이한 것이지요. 운명은 때로 이토록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첫 장이 기구한 이야기일수록 마지막 장이 빛난다고요. 서진의 이야기는 이 산골에서 비로소 새 장을 열게 됩니다. 서진을 발견한 것은 약초꾼 최동길이었습니다. 나이 24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골 움막에서 살아가는 청년이었지요. 말수가 적고 표정이 무뚝뚝했으나 산짐승을 만나면 자기 몫의 도시락을 나누어 줄 만큼 속이 여린 사내였습니다. 그날 동길은 해가 진 뒤에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지요. 가을 들어 귀해진 산삼싹을 찾아 평소보다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바위 곁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이게 누구야? 동길이 횃불을 가까이 대자 젊은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이마에 열기가 가득했지요. 작은 보따리를 꼭 쥔 손마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동길은 주저하지 않았지요. 여인을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골 움막까지는 반 시진이 넘는 길이었으나 동길의 발걸음은 빨랐지요. 어머니,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홀어머니 최 씨가 문을 열자 아들의 등에 업힌 여인을 보고 놀라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나, 이 아이가 누구냐? 어디서 이런 걸 데리고 온 거야? 산 중턱에 쓰러져 있었어요. 며칠은 굶은 것 같습니다. 최 씨는 더 묻지 않았지요. 우선 여인을 따뜻한 방에 뉘이고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 남은 쌀이 한 줌이었으나 아끼지 않았지요. 서진이 눈을 뜬 것은 이튿날 해가 중천에 오른 뒤였습니다. 낯선 천장이 먼저 보이고 다음으로 구수한 미음 냄새가 코끝에 닿았지요. 고개를 돌리니 머리맡에
나이 든 여인이 앉아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서진이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최 씨가 어깨를 눌렀지요. 움직이지 마. 열이 아직 안 빠졌어. 미음부터 먹어라. 최 씨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 서진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서진은 몇 숟가락을 받아 먹다가 그만 눈물을 떨구고 말았지요. 뜨거운 미음이 목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함께 녹아 올라왔던 것입니다. 최 씨는 말없이 서진의 등을 쓸어 주었지요. 울어라. 울고 나면 나아지는 법이야. 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는 최 씨에게 서진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혼담이 깨져 갈 곳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 있으렴. 밥 한 그릇 더 푸는 건 일도 아닌 거야. 우리 집이 넓지는 않지만 사람 하나 더 누일 자리는 있단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서진은 그 말 그대로였지요. 몸이 회복되자마자 살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움막 구석구석을 정리했지요. 친정에서 익힌 솜씨가 빛을 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최 씨가 가장 놀란 것은 서진의 약초 지식이었지요. 서진이 뒷산에 올라가 풀 몇 포기를 꺾어 온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잎을 하나하나 분류하는데 마침 약초를 메고 내려오던 동길이 그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이 풀의 쓰임을 어찌 아시오? 서진이 손에 든 풀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속단이에요. 뼈를 이어주고 힘줄을 풀어주지요. 잎은 말려서 다리고 뿌리는 술에 담갔으면 효험이 더합니다. 동길의 눈이 커졌지요. 약초를 캔 지 10년이 넘었으나 속단의 뿌리를 술에 담그는 쓰임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쇠무릎이에요. 어머님 무릎이 아프시다 했지요? 이것을 감초와 함께 달여 올리면 통증이 나아질 거예요. 어머니 무릎을? 어젯밤에 어머님이 마루에서 일어서실 때 무릎을 잡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오래된 통증 같았습니다. 동길은 말문이 막혔지요. 산골에 흘러들어온 낯선 여인이 하룻밤 사이에 어머니의 오래된 병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달인 약초물을 최 씨가 처음 받아든 날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요. 이게 무릎에 듣는다고. 매일 아침 식전에 한 사발씩 드시면 보름 뒤에는 다를 거예요. 최 씨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열흘이 지나자 무릎을 잡고 일어서던 버릇이 줄었고 보름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 마당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세상에, 이 무릎이 20년을 아팠는데 이 아이가 보름 만에 고쳤어. 최 씨는 연신 서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문은 산골에서도 퍼지는 법이었지요. 이웃 골짜기에 사는 나무꾼의 아내가 아이를 업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한 달째 하는데 약을 구할 데가 없어서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서진은 뒷산에서 도라지와 맹문동을 캐어 다렸지요. 사흘 뒤 나무꾼의 아내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기침이 뚝 그쳤어요. 어찌 이런 일이. 한 사람이 오면 두 사람이 따라왔고 두 사람이 오면 다섯이 왔지요. 산골 움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은 서진이 이 집에 들어온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동길은 그런 서진을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말이 없는 사내였으되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서진이 약초를 다듬을 때, 환자에게 웃으며 약을 건넬 때,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을 때, 동길의 시선은 자꾸만 한 사람에게 머물렀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기운 자국이 있는 동길의 저고리를 펴놓고 한 땀 한 땀 수선하는 뒷모습을 동길이 마당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아들 곁에 슬며시 다가와 앉았지요. 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낯이었습니다. 동길아. 네, 어머니. 저 아이 참 곱구나. 동길의 귀끝이 붉어졌지요. 최 씨가 빙그레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지. 약초는 제때해야 약이 되는 법이야. 동길이 입을 달싹거렸으나 끝내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밤 사랑채에서 유난히 오래 켜져 있던 호롱불이 그 사내의 마음을 대신 말해 주고 있었답니다. 한편 이 판관댁에서는 첫 대면의 감동이 채 식기도 전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옥분이 시집온 첫 주에 차린 밥상은 참담했습니다. 밥은 한쪽이 태고 한쪽은 설었으며 된장찌개에 간이 맞지 않아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놓았지요. 이 아이가 바느질과 살림이 뛰어나다 했거늘 밥 하나를 이리 못 짓는단 말이냐? 수연이 황급히 나서서 수습했으나 시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운 실망의 그늘은 쉬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옥분을 밤마다 불러 살림을 가르쳤지요. 그러나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물 깃기도 힘들어했고 빨래를 널면 옷이 거꾸로였으며 바느질을 시키면 천을 째기 일쑤였지요. 수연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옥분아, 제발 좀 제대로 해.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근데 이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거야.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자기가 벌인 일이 점점 수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밤하늘 아래 산골 움막에서는 서진의 콧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한쪽은 무너져 가고 한쪽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저울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울어지고 있었답니다. 이 판관댁에 옥분이 시집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면 새 며느리가 살림에 손이 붙을 만한 시간이건만 옥분의 살림은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갔지요. 된장을 담그면 곰팡이가 검게 피어올랐고 김치를 담그면 짠지 싱건지 갈피를 못 잡아 한독을 통째로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바느질은 더 큰 문제였지요. 바늘을 잡으면 10번에 8번은 제 손가락을 찔러 저고리 위에 핏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낸 것은 3개월째 접어든 어느 아침이었지요. 이것이 밥이냐 죽이냐. 뚜껑을 열어보니 위는 설고 아래는 타서 누렁내가 진동하는구나. 내가 정녕 양반과 규수란 말이냐? 옥분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으나 시어머니의 눈에는 서운함보다 의심이 서려 있었지요. 혼전의 바느질이 고울에서 으뜸이라 했고 약초 다루는 재주가 있다 했거늘 바느질은커녕 풀칠도 제대로 못하고 약초는 이름조차 구별 못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수연이 서둘러 끼어들었지요. 어머니, 시집살이가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친정에서와 이 집은 살림 방식이 다르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석 달이면 넉넉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내 오빠한테 보내줄 도포 한 벌 수선을 시켰더니 소매를 반대로 달아 놓았어. 적응이 아니라 기본이 안 된 것 아니냐.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보탰지요. 수연아, 이 며느리를 천거한 것이 너라 했지. 내 눈이 어디 달려 있었던 게냐. 수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 이한수도 불만을 참지 못하기 시작했지요. 한수는 과거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으나 아내의 내조라는 것이 도통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한수가 책을 덮으며 옥분에게 물었지요. 당신이 정령고을에서 소문난 그 서진이란 말이오? 옥분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서진이지 누구겠어요? 내가 혼전에 들은 서진이라는 처자는 약초에 능하고 바느질이 고을에서 으뜸이라 했소. 그런데 당신은 바늘을 잡으면 제 손을 찌르고 약초를 물으면 눈을 피하기 바쁘니 소문과 사람이 영 맞지 않구려. 옥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요. 시집 오기 전에는 잘했는데 낯선 곳에 와서 긴장한 탓이에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한수는 더 묻지 않았으나 그 눈에 서린 의심은 쉬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위기를 감지하고 옥분을 더욱 다그쳤지요. 밤마다 내가 알려준 대로 연습해. 바느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된장은 이만큼 넣는 거야. 수연아, 나 진짜 못하겠어. 이 집에서 나갈래. 나가면 어디로 갈 건데. 내 친정에 돌아갈 자리가 있어. 여기서 버티는 게 내 유일한 길이야. 옥분은 이를 악물었으나 숨기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지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것은 마을 잔치날이었습니다. 이 판관의 환갑을 맞아 고을 어른들을 초대한 자리였지요. 며느리가 손님들 앞에서 바느질 솜씨를 보여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대청마루에 놓인 수틀 앞에 옥분이 앉았습니다. 손님들의 눈이 일제히 쏠렸지요. 옥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을 잡아 천에 대었으나 한 땀을 뜨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요. 한 땀, 두 땀. 수가 비뚤어졌습니다. 세 땀째 실이 엉켜 매듭이 생겼고 그것을 풀려다 바늘로 천을 찢어버렸지요. 어머! 옥분이 화들짝 놀라 수틀을 떨어뜨렸습니다. 대청마루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손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이 판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수습했으나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아이고, 며느리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나 손님들의 수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게 바느질이 고을에서 으뜸이라던 규수란 말인가. 수틀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이 판관 어른이 속은 것 아닌가. 이 판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날이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이 판관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죽산마을에서 본 서진의 모습이었지요. 마당에 앉아 약초를 다듬던 그 정성스러운 손길. 이 판관의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지금 말하고 있었지요. 이 며느리는 내가 보았던 그 처자가 아니다. 이튿날 아침 이 판관이 조용히 하인을 불렀습니다. 죽산마을에 가서 서진이라는 처자의 행방을 알아보아라.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혼담이 깨지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살펴오너라.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지요. 수연은 아버지가 하인을 보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나 비밀이란 것은 물 위에 뜨는 기름과 같아서 아무리 밀어 넣어도 결국은 떠오르게 되어 있지요. 한편 옥부는 그날 밤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수연아,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다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야.
수연이 옥분의 방에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버텨.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해. 지금 나가면 너도 나도 끝이야. 아버지가 아시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벌인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미 이 판관의 눈은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은 죽산 마을을 향해 길을 나섰고 그 길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수연은 알지 못했지요. 가면은 오래 쓰면 쓸수록 벗겨질 때 더 아픈 법이라 했습니다. 옥분의 가면은 이미 곳곳이 갈라져 그 틈으로 진실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가면을 씌운 사람, 수연의 가면까지 벗겨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두 곳의 살림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먼저 산골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진과 동길이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가을, 국화가 피던 때였습니다. 혼례라 해봐야 대단한 것은 없었지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최 씨가 해준 팥떡을 나누고 이웃 산골 사람 대여섯이 모여 축하해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길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것은 나무를 깎아 만든 빗이었지요. 변변한 것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하오. 이것은 내가 직접 깎은 것인데 매일 아침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시오. 서진은 그 나무 빗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비단 빗이 부럽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긴 것이 제일 귀한 거지요. 최 씨는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혼례 뒤 서진은 움막을 고쳐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산골 약방이라 이름 붙인 것은 최 씨였지요. 거창한 이름 붙일 것 없어. 산골에 있는 약방이니 산골 약방이지 뭐. 소박한 이름의 약방이었으나 소문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퍼져 나갔습니다. 서진의 약초 처방이 신통하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지요. 특히 아이를 갖지 못해 10년을 애태우던 부부에게 서진이 처방한 약이 효험을 보여 이듬해 봄에 옥동자를 얻었다는 소문이 돌자 먼 고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산골에 신통한 약방이 있다더라. 약도 약이지만 그 약방 주인의 말 한마디가 약보다 낫다더라. 서진은 약만 지어준 것이 아니었지요.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은 약초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마을 아이들에게 약초 이름을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동길은 아내 곁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했습니다. 산을 더 깊이 다니며 귀한 약초를 캐왔고 약방 앞에 약초 말리는 너른 털을 닦았지요. 말이 적은 사내였으되 아내가 환자를 돌보느라 밥을 거르면 소리 없이 밥상을 차려 약방 한편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최 씨의 무릎은 완전히 나았지요. 지팡이 없이 마당을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텃밭까지 나가 호박을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이 무릎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가 고쳐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어. 산골 움막은 여전히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붕에서 비가 새지 않았고 마당에는 약초가 가지런히 말려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지요. 가난했으되 마음만은 부자인 집.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판관댁 이야기를 할 차례지요. 이쪽은 사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옥분의 살림 무능은 석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아니, 살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전체의 불운이 겹쳐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곳간에 쥐가 들었지요. 옥분이 곳간 관리를 맡은 뒤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항아리가 여럿이었고 그 틈을 쥐가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가을에 거둔 곡식의 3분의 1을 쥐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시어머니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곳간 뚜껑 하나를 제대로 못 닫아서 한 해 농사를 쥐에게 갖다 바쳤으니 이게 며느리냐 원수냐.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병이 났습니다. 환절기에 감기가 든 것이 폐렴으로 번져 자리에 눕게 된 것이지요. 옥분이 약을 다릴 줄 알았으면 좋았으련만 약초에 이 약자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의원을 불러 다리라 한 약을 옥분이 다리다가 불 조절을 못해 약탕관을 깨뜨리는 일까지 벌어졌지요. 이 집에 며느리가 없는 것만 못하구나. 시어머니의 한탄이 안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한수의 과거 시험도 물거품이 되었지요. 한수는 본래 글재주가 있는 선비였으나 집안이 어수선하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실수를 수습하고 어머니의 병간호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시험장에서 답안을 완성하지 못했지요. 낙방 소식을 들고 돌아온 한수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으나 한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지요. 내가 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살림을 잘 꾸려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 아니었소. 내가 언제 당신에게 대단한 것을 바란 적 있소. 밥 한 끼를 제대로 짓고 어머니 약을 빠뜨리지 않고 올리는 것,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었소. 옥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지요.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수연의 속도 편할 리 없었습니다. 제가 벌인 일이 집안 전체를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수연도 모르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수연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아버지가 눈치채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말이지요. 이 판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죽산 마을로 보낸 하인이 돌아온 것은 보름 뒤였지요. 하인이 사랑채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른, 보고 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이 판관이 하인의 보고를 듣는 동안 그 얼굴이 시시각각 변했지요. 서진이라는 처자는 친정 마을에 없습니다. 혼담이 깨진 뒤 마을을 떠났다 하며 지금은 산골에서 약방을 열어 크게 이름을 떨치고 있다 합니다. 이 판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약방을 열었다고? 예. 약초 다루는 솜씨가 신통하여 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합니다. 그리고 하인이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이었지요. 친정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집의 며느리가 진짜 서진이 아니라는 소문이 옵니다. 이 판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촛불이 지직거리며 흔들렸고 이 판관의 눈빛이 그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윽고 이 판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수연을 불러라. 그 한마디가 하인의 등을 통해 안채까지 전해졌을 때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부른다는 말에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지요. 진실은 땅속에 묻어도 싹을 틔우는 법이라 했습니다. 수연이 아무리 단단히 묻어두었다 한들 1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그 싹은 이미 땅 위로 올라와 있었답니다. 수연이 사랑채 문 앞에 선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지요.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라.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판관은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감정이라고는 읽히지 않았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시면 차라리 나을 텐데. 저 고요한 눈빛이 수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앉아라. 수연이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지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숨기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판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묻겠다. 한 번만 묻겠으니 거짓 없이 대답해라. 예, 아버지. 지금 이 집에 있는 며느리가 죽산마을 서선비의 딸 서진이냐? 수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이 판관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이 딸의 얼굴을 꿰뚫듯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 아버지. 그게 거짓을 말하면 2번은 묻지 않겠다. 수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깨물다가 이를 악물다가 결국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지요. 아닙니다. 그 세 글자가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이 판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으되 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무게였지요. 처음부터 말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수연의 입에서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번 열린 문은 닫을 수가 없었지요. 서진이 고을에서 칭송받는 것이 질투가 났다는 것.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았다는 것. 소꿉친구 옥분을 대신 들여보내기 위해 서진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 마을 사람을 매수하고 중매쟁이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 모든 것을 다 토해낸 뒤 수연은 마루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판관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촛불이 3번 지직거리는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노호보다 무거웠지요. 이윽고 이 판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예. 내가 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은 것이다. 서진이라는 처자는 아무 잘못 없이 혼담이 깨지고 마을에 있지 못하게 되어 산속으로 쫓겨갔다. 내 손으로 그리한 것이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진정 알기나 하느냐?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자격이 없었지요. 이 판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분을 불러라. 옥분은 이미 안채에서 떨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수연이 사랑채로 불려 간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사랑채에 들어와 엎드렸지요. 살려주십시오, 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판관은 옥분을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죄는 내 것이 돼 진짜 죄인은 내 딸이다. 너는 이 집을 떠나거라. 다만 내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밖에서 떠벌리면 그때는 관가에 고할 것이니 입을 단단히 다물어라. 옥분은 연신 절을 올리며 물러났지요. 이 판관댁 대문을 나서는 옥분의 뒷모습은 1년 전 화려한 가마를 타고 들어오던 때와는 천양지차였습니다.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고개를 숙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수연에게는 더 무거운 벌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살림을 내가 맡아라. 하인을 부리지 말고 내 손으로 해라.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어머니 약을 다리고 마당을 쓸어라. 그것이 내 벌이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하나 더. 이 판관이 등을 돌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서진에게 직접 사과하러 갈 것이다. 내 죄이되 이 집안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니 이 늙은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당연하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곤장백태보다 아팠습니다. 며칠 뒤 이 판관이 길을 나섰습니다. 하인 하나만 대동하고 산길을 올랐지요. 나이든 몸에 산길이 만만치 않았으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골 약방에 도착한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지요. 약방 앞에 서니 약초 말리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안에서는 서진이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판관이 약방 문 앞에 섰을 때 서진이 고개를 들었지요. 이 판관을 알아본 서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으나 이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른, 어인일로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 판관은 대답 대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누구에게 고개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 이 판관이 젊은 여인 앞에서 허리를 접은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제 딸의 죄를 대신 사과하러 왔소. 내 딸이 당신의 혼담을 깨고 당신을 이 산골로 내몬 것이오. 부디 용서해 주시오. 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동길이 마당에서 들어와 아내 곁에 섰습니다. 서진의 손을 말없이 잡았지요. 서진이 이 판관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른, 허리를 펴십시오. 어른께서 고개를 숙이실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가 져야 할 짐이요. 저는 이미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산골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원래 가려던 길이 아니었을 뿐이지 나쁜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 판관이 고개를 들어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맑고 단단한 눈이 촛불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서러움도 없는 오직 평온함만이 고여있는 눈이었지요. 이 판관의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지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동길이 차를 내왔고 이 판관은 산골 약방 마루에 앉아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약초 향이 섞인 따뜻한 차였지요. 돌아가는 길, 이 판관이 산길을 내려오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내가 얻으려 했던 며느리는 저 사람이었는데 내 딸이 복을 걷어찼구나. 아니, 저 사람은 어디에 있든 제 복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이 판관의 등이 어둠 속에서 점점 작아졌지요. 그리고 약방 마루에서는 서진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말은 없었으나 그 손의 온기가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답니다. 수연의 벌은 하루도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저녁이면 설거지를 끝내야 하루가 마무리되었지요. 하인의 손을 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이었으므로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양반과 교수로 자라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지요. 첫 주에는 밥을 태워 부엌을 연기로 가득 채웠고 빨래를 널다 저고리를 찢어뜨렸고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다가 두레박 줄을 놓쳐 버리기도 했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무릎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요. 밤이면 방구석에 쓰러져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가 다시 새벽달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 한 달은 원망이 앞섰지요.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해? 옥분을 넣은 것이 그리 큰 잘못이었나? 다 이 집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나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수연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밥을 짓다 보니 불 조절이 손에 익었지요. 된장찌개에 넣는 간도 감을 잡기 시작했고 빨래도 찢지 않고 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이 하나씩 손에 붙을 때마다 그제야 수연은 생각하게 되었지요. 서진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구나. 바느질도 약초 다루는 것도 살림 하나하나가 다 몸에 밴 것이었어. 서진이 왜 고을에서 칭송받았는지, 아버지가 왜 서진을 며느리로 점찍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결정적인 전환이 찾아온 것은 시어머니의 병이 깊어진 때였습니다. 폐렴이 재발하여 시어머니가 다시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고을 의원이 와서 약을 지어 주었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 병은 폐에 한기가 깊이 든 것이라 약만으로는 힘들 수 있소. 매일 따뜻한 약탕을 올리고 가슴에 뜸을 뜨는 것이 좋겠으나 약초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오. 수연이 밤마다 시어머니 곁에 앉아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간호했지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쪼여들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지요.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괜히 며느리를 구박했구나. 옥분이가 누구였든 내가 더 잘해줄 걸.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탓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이 어미는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내 아비가 벌을 주셨으니 이 어미까지 겹쳐 탓하지는 않으마.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울었습니다. 그 밤 수연은 결심했지요. 서진에게 가서 약을 구해야 한다. 산골 약방에 약이 신통하다는 소문은 수연의 귀에도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쫓아낸 사람 앞에 어떤 낯으로 서야 하는가. 이한수에게 말하자 오빠는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내가 벌인 일이니 내가 수습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 옳았습니다. 수연은 이튿날 새벽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섰지요.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산을 오른 적 없는 양반과 교수의 발걸음이었으니 더디고 또 더뎠지요. 가시에 치마가 걸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멈추면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산골 약방 앞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른 뒤였습니다. 약방 문 앞에서 수연은 한참을 서 있었지요.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설명해 주는 따뜻한 목소리였지요. 수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문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지요. 환자가 나간 뒤 서진이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먼지투성이 치마에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여인. 서진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았지요. 이 판관의 딸 수연. 서진의 얼굴에 감정이 스쳤습니다. 한순간이었지요. 놀라움, 서러움,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겹 한 겹 내려놓는 과정이
서진의 눈 속에서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이마를 땅에 대며 말했지요. 제가 감히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폐에 한기가 깊이 들어 의원도 손을 놓았습니다. 제발 약을 지어 주십시오. 서진은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서진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약은 사람을 가려서 쓰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증상부터 자세히 말해주세요. 서진은 약방 안으로 수연을 들였습니다. 차를 한 잔 내어주고 시어머니의 증상을 하나하나 물었지요. 그리고 약초를 골라 직접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맹문동이에요. 폐에 열을 식혀줍니다. 이것은 오미자, 기침을 가라앉히지요. 이 두 가지를 감초와 함께 달여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이것은 생강인데 가슴에 뜸을 뜰 때 이것을 얇게 썰어 올리면 한기를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진은 약재를 싸면서 처방까지 꼼꼼히 종이에 적어 주었지요. 수연이 약 보따리를 받아 들고 일어서다가 멈추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듯 말을 쏟아냈지요. 서진아, 아니 서진 씨,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을 알고도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나는 당신 혼담을 깨고 당신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가짜 며느리를 들여보낸 사람이야. 나는 당신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당신이 칭찬받는 게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왜 나한테 친절한 거야? 왜 약을 지어주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내쫓아도 마땅한데. 서진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초 말리는 채반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지요. 제가 이 산골에 쓰러져 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업어다 밥을 먹여 주었어요.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먼저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수연은 약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돌아가는 산길에서 수연은 한 번도 쉬지 않았지요. 어머니에게 약을 다려 올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연은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서진이 적어준 처방대로 정확히 약을 다리기 시작했지요. 불 조절을 신중하게 하며 약탕관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약을 올린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떴지요. 이 약, 맛이 다르구나. 어디서 구한 거냐? 수연은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다려 올렸지요. 사흘이 지나자 기침이 줄었고 열흘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마루까지 나와 햇볕을 쬐 수 있게 되었지요.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달인 약에서 정성의 맛이 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이 어미도 몰랐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지요. 밥알 위로 뜨거운 것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방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양반가 교수의 손이 아니라 살림하는 사람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서진이가 이 집에 왔다면 이 모든 것을 해냈을 텐데 내가 그 자리를 빼앗은 거야. 수연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기가 빼앗은 것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골 약방은 이제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름이 높아져 있었지요. 서진의 약초 처방을 받으러 먼 고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고, 관에서는 서진을 의녀로 천거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고개를 저었지요. 감사한 말씀이오나 저는 산골 사람들 곁에 있겠습니다. 높은 곳보다 가까운 곳에 약이 필요한 법이지요. 관리가 돌아간 뒤 동길이 물었습니다. 정녕 괜찮겠소. 의녀가 되면 녹봉도 받고 한양에서 살 수 있소. 서진이 빙그레 웃었지요. 한양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서방님이 있고 어머님이 계시고 약초밭이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동길의 귀끝이 붉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건만 아내의 그런 말 한마디에 여전히 귀가 빨개지는 사내였지요. 최 씨는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부부는 신혼인지 3년인지 구별이 안 가네. 운막은 이제 운막이 아니었습니다. 동길이 약재 장사로 번 돈과 서진이 약방에서 모은 것을 합쳐 집을 고쳤지요. 기와집은 아니었으나 지붕이 단단했고 방이 따뜻했고 마당이 널찍했습니다. 약초밭이 집 뒤로 펼쳐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서진이 심은 들국화가 해마다 가을이면 노랗게 피어났지요. 이웃 사람들은 서진네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약초 향이 바람에 실려와 코끝을 간지리면 산골 약방 냄새다 하며 빙그레 웃었지요. 한편 이판관 댁도 3년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내린 벌은 1년으로 끝났으나 수연은 그 뒤로도 살림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시어머니 약을 다리는 일이 이제는 벌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병은 서진의 약과 수연의 정성으로 완쾌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증거야. 이한수는 이듬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집안이 안정되고 아내 걱정 대신 동생이 살림을 맡아 주니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벼슬길에 오른 한수가 첫 부임지로 향하기 전 이판관에게 한 가지 청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부임하기 전에 한 곳을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말이냐? 산골 약방입니다. 이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수가 산골 약방을 찾아간 날은 가을, 국화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수연도 함께였지요. 약방 마당에 말을 세운 한수를 보고 동길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인 분이시오? 이판관댁 아들 이한수라 하오. 서진 어른을 뵈러 왔소. 동길이 안으로 들어가 서진을 불렀지요. 서진이 나왔을 때 한수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대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소. 원래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셨어야 할 분인데 그 일이 되어 참으로 면목이 없소. 다만 이 고을에 부임하거든 약방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관해서 내리도록 하겠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빚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갔을 뿐이에요. 한수 뒤에 서 있던 수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요.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부끄러움과 담담함이 뒤섞인 눈이었지요. 수연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고 낡은 책 한 권이었지요.
서진아, 이것을 가져왔어.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약초 서책이었지요. 서진이 죽산 마을을 떠날 때 미처 챙기지 못하고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한 거야? 죽산 마을에 가서 찾았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이 비어 있었는데 이 책이 방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더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이 책도 챙기지 못하고 떠났잖아.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 알아. 그래서 이것이라도 돌려주고 싶었어. 서진이 서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쓸어내렸지요. 아버지의 필체가 만져졌습니다. 초목본초 서씨 가전이라고 적힌 아버지의 글씨가 서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책. 서진은 서책을 가슴에 안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그 두 글자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고맙다니. 자기가 빼앗은 것을 돌려주었을 뿐인데 고맙다니. 서진이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지요. 서진이 내온 차는 들국화를 말려 우린 것이었습니다. 노란 빛깔이 사발 안에서 따뜻하게 빛났지요. 수연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구나. 어머니 약에서 느꼈던 그 맛. 들국화는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할 때 마시면 좋지요. 수연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응. 나는 너를 질투했어. 어릴 때부터 나보다 나은 사람이 견딜 수 없었고, 내가 우리 집에 온다고 했을 때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무서웠어.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진이 조용히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3년 동안 살림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 자리라는 건 남이 빼앗는 게 아니더라. 내가 채우느냐 비우느냐의 문제였어. 나는 자리를 빼앗길까봐 남의 자리를 없앴는데 정작 내 자리는 내가 비워놓고 있었던 거야. 서진이 수연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채우고 있잖아. 수연의 어깨가 들썩였지요. 울음을 참으려 했으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동길이 한수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었고 최 씨는 부엌에서 떡을 쪘지요. 손님이 왔으니 떡이라도 내야 한다며 벌써 쌀을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한수와 수연이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서진이 약초 보따리를 하나 건넸지요. 이것은 시어머님 드시라고요. 환절기에 달여 드시면 좋을 거예요. 수연이 보따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서진이 빙그레 웃었지요. 언제든 오세요. 차는 늘 준비해 둘 테니까. 말을 타고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서진이 대문에 기대어 바라보았습니다. 동길이 아내 곁에 와서 섰지요. 괜찮소? 응. 괜찮아. 서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가을 햇살이 산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약방 마당에 동길이 심은 들국화가 노랗게 피어 있었지요. 서진이 약을 짓고 동길이 약초를 말리고 최 씨가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진이 아버지의 약초 서책을 펼쳐 무릎 위에 올렸지요. 오래된 종이에서 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지요.
약은 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풀을 캐는 손에 정성이 담기면 그것이 곧 약이 되는 법이니라. 서진은 서책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들국화 향을 실어왔지요.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겼다지요. 남의 자리를 탐하는 자는 제 자리마저 잃고 주어진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는 자는 그 자리가 곧 복이 된다고요. 수연은 동생의 자리를 빼앗아 남에게 주고 제 자리를 채울 줄은 몰랐지요. 서진은 빼앗긴 자리를 원망하는 대신 낯선 산골에서 새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에서 피어난 꽃이 온 고을을 향기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진정 전하고 싶은 것은 벌과 보상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욕심의 가면을 쓴 사람도 그 가면이 벗겨지는 아픔을 겪고 나면 맨얼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수연은 3년이 걸려서야 그것을 알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가마를 타느냐가 아니라 내린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가만히 일러주고 있답니다. 산골 약방의 들국화가 올해도 피었습니다. 노란 꽃이 피 바람에 살랑이는 것이 마치 서진이 웃는 것 같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